네, 오늘은 미국 리츠 종목에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리얼티 인컴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20년 동안의 월 배당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배당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 어떻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섹터에서 수익이 80%가 나오는데 어떻게 배당을 더 했지?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이런 배당이 가능했지? 특히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엄청난 약세였습니다. 배당도 사실 많이 줄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리얼티 인컴은 80%가 리테일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당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리츠 종목에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리얼티 인컴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투자기관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목으로서도 매력도도 높고, 그리고 한국 리츠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얼티 인컴 리츠는 94년에 상장을 해서 자산 가치가 한 100조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대형 리츠이고요. 배당은 매월 하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50불에서 70불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리테일 리츠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80%가 리테일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과거 20년 동안의 월 배당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배당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 어떻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리테일 리츠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섹터에서 수익이 80%가 나오는데 어떻게 배당을 더 했지?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이런 배당이 가능했지? 라는 세 가지 질문인데요. 특히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엄청난 약세였습니다. 배당도 사실 많이 줄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리얼티 인컴은 80%가 리테일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당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파악한 첫 번째 해답은 임차 기업에 있는데요. 사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 기업들의 상당수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IR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임차 기업 중에서 상위 20군데의 임차 기업들은 대부분 다 non-discretionary, low price, service oriented, non-retail 이런 임차인이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리테일에서는 이제 외국 투자기관들은 분류를 할 때 discretionary, non-discretionary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non-discretionary는 필수 소비재, 즉 푸드라든지 그로서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그리고 discretionary는 경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패션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레셔너리 쇼핑몰이 아니고 non-discretionary 임차인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그래프는 2020년 2쿼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임대료 징수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임대료 비중이 큰 편의점, 그로서리라든지 달러스토어 같으면 다이소 같은 데인데요. 이런 주요 임차인에서 나오는 임대료 징수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영향을 받은 곳은 극장, 헬스장, 그리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차일드케어 쪽, 이쪽만 임대료 수입에서 문제가 있었지
나머지에는 임대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큰 부분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임차인 다변화 정도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 보고는 이제 상당히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달러 제너럴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소 같은데, 그리고 월그린,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등 이 특정 임차인들이 3%에서 3.5%를 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그 자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 임차인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전체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변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테일 내에서도 산업의 다변화 정도가 아주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라든지 편의점, 그리고 다이소, 그리고 홈 인프루마 같은 데는 이제 한국으로 하면 그 이케아 같은 데인데요. 이런 쪽으로도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는 점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변화를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자산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지금 보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이 자산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면에서는 영국의 비중이 현재 10%를 넘을 만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비중이 이제 커진 점.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다변화가 돼 있다는 점. 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 부분입니다. 차익 부분을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은 100조인데요. 차익 규모가 36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LTV로 보면 36%입니다. 저희가 한국 리츠들 분석할 때 대부분 리츠들이 다 50에서 60% 정도의 레버리지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레버리지 비중이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동금리 비중도 전체 레버리지 중에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94%는 다 고정금리로 조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도별로 대출이 만기가 되는 그래프예요. 즉 대출이 특정 연도에 딱 만기가 됐는데 그 해에 금리가 오르면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분산을 쭉 시켜 놓은 거죠. 대출 만기 또한. 정리해 보면 LTV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6%, 그리고 변동금리 비중도 낮고,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도 분산을 쭉 시켜놔서 특정 연도에 금리 인상이 오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구조화를 해놓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한국 리츠에 시사하는 바는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 영상에서 한국 리츠 분석해 드리면서 사실 변동금리의 위험성이라든지 차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리얼티 인컴의 사례를 보시면 본연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배당의 주 원천이 된다는 점이, 사실 한국 리츠는 차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어떤 부분이 더 이제 정석적인 투자인지는 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한국 리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리츠나 일본 리츠에 비해서도 이제 규모가 되게 적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져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6년 대비해서 자산 규모가 약 3배 이상 커졌고요. 그러면서 질적인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도 BBB 플러스에서 신용등급이 A 마이너스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차입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낮긴 낮지만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체력이 이제 생기는 측면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부분에 있어서 이 리얼티 인컴이 이 성장을 이루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지속적으로 배당금 자체를 키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키웠냐? 전략을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집토끼와 산토끼 전략을 씁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토끼 전략은 뭐냐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부분을 M&A를 통해서 채워요. 그걸 이제 자산을 사는 데는 시간을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에 V-리츠, 2024년에 스피릿 리얼티 리츠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웠냐 하면 저가 리테일, 아까 그 IR 자료에 나왔던 저가 리테일 부분에 대한 그 부족분을 포트폴리오에 채우면서 운용 비용도 줄이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이루는 집토끼 전략을 우선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토끼 전략을 쓸 때 특징은 뭐냐면 전혀 외부 차입 없이 100% 유상증자로만 한 부분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은 뭐냐면 이제 산으로 가서 산토끼를 잡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얼티 인컴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임대차가 트리플렛 리스로 돼 있어서 그 트리플렛 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리테일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변동 임대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나고 하면 임대료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장성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임대료를 적게 받는 리스크도 있지만 반면에 트리플렛 리스는 세금, 보험료, 수선 유지비까지 다 임차인이 내면서 정해진 금액만 임대인한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고정 임대료로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배당을 할 재원인 임대료 수입 자체, 이 인컴이 성장을 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토끼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첫 번째는 호텔,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클팜이라고 해서 IT 발전으로 인한 이 실내 농장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요즘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이제 폭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리테일에서 나오는 임대료 성장의 한계를 이 성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전체적인 배당을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용사 부분인데요. 69년도에 설립된 운용사이고 이제 자본금 규모도 55주로 상당히 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가 400명이 넘는 그 전문 직원들과 함께 이 항공모함을 운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리얼티 인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개별 리츠 종목에 대한 매력도 뿐만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한국 리츠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리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바이블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시길 희망하고요. 코비의 리츠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